네,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창의성의 개념 및 특성부터 먼저 짚고, 좀 우리가 이제 현장 강의 때 만날 때, 어쨌든 교과 제목이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어떻게 우리가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성. 네, 여러분, 창의성 뭘까요? 아이고, 창의성 뭘까요? 창의성.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창의성. 영어로 creativity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영어 시간.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creation. 어머나. creation. 그리고 create. 그리고 마지막으로 creatur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creation과 create, creature 이 세 가지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되는 창의성, creativity까지 이 네 가지의 모든 용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창의성이라는 것은 create, 창조해내다, 만들어내다 라는 동사 뒤에 BT가 붙어 있는 거예요. BT. 네, 이게 뭐냐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즉,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creativity, 창의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creation은 뭐냐?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여기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창조. 이게 바로 creation이에요. 그리고 create는 뭐예요? 네, 창조하다. 그리고 크리어처는 자,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창조의 결과물. 이따가 우리가 뒤로 가면 창의성과 사피 개념에 대해서 할 건데 거기 보면 여기 이 크리어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조의 어떤 산출물이라고 해서 프로덕트 개념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랑 연관지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원 먼저 살펴봤어요. 창의성의 개념을 일단 오늘 좀 다뤄볼 건데요. 창의성의 의미는 바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자, 창조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 하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가 바로 새로움입니다. 바로 새로움. 네,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공부하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창의적인가요? 와, 나는 제법 창의적이야. 자기 자신이 제법 창의적이라고 느꼈던 경험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자기 자신이 창의적이었다고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보라니 이게 대체 뭐지? 네, 뭐 온라인 원격 강의나 시간 때우기용이 아니고 네, 요게 바로 이번 주 온라인 학습 활동 과제입니다. 자신이 창의적이었다고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고 우리가 이번 장에서 다루게 되는 창의성의 요소들 있어요.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두 가지 요소와 창의성의 하위 요소에서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네 가지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 6가지 중에 네, 자기 자신이 제법 창의적이라고 느꼈던 경험, 에피소드에 대한 썰을 이렇게 쭉 푸시고 내가 5학년 때 뭐 쭉쭉쭉 쓰시고 이는 창의성의 필수 요소인 뭐와 뭐 중 뭐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하위 요소인 뭐 중 특히 뭐가 도드라지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창의성, 자기 자신의 창의적이었다고 느낀 경험에 대해서 한번 글짓기를 해보는 그런 과제를 네, 제가 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해당되는 문항 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어렵진 않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창의성의 정의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창의성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나왔네요. 자, 유튜브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게 플레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네, 일단 제가 이게 원격 강의 지금 슬라이드 녹화 상황이어서 추후에 제가 현장 강의 때 동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창의성의 정의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까 창의성의 필수 요소라고 제가 2개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바로 유용성,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이 창의적이다, 창의성이 좀 발휘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창의성은 인간의 정신 능력 중에서 가장 불확실한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일컬어진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어떤 모습이에요. 글쎄, 신들의 왕 제우스가 기억의 여신 무네모 시네와 9일 동안 밤낮으로 사랑을 나눈 끝에 9명의 뮤즈가 태어나게 됐대요. 여신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들이 바로 창의성을 상징한다고 해요. 즉 힘과 에너지가 기억력과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 곧 창의성이다라고 옛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신들이 다 누구예요? 네, 창의성. 창의성이랑 파워, 에너지, 그리고 기억력, memory. 네, 이 2가지가 합쳐져서 네,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되었듯이 창의성은 아주 먼 옛날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창의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해왔어요.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생명체와 구별하게 되는 바로 창의성이라는 사고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즉, 창의적 행동이라는 것은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창의성을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과 관련된 개념 형성, 그리고 문제 해결 책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창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너무나 포괄적이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하는 것은 필수 요소라는 개념. 여기서 말하는 필수 요소는 바로 유용성과 새로운 것, 네, usefulness와 novelty다. 이렇게 2가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중국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프라이팬을 가지고 네, 이 맨홀 뚜껑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그리고 새우까지 구워서 먹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매우 더워요. 그쵸?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 대답한 걸로 들을게요. 매우 덥기 때문. 자, 제가 지금 문제를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너무나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진짜 코리안 너무 창의적이야. 라고 그 막 칭송받는 발명품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혹시? 바로 온돌이에요. 온돌의 원리가 뭐죠? 세계 그 어떤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온돌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없다고 하죠. 일본조차도, 가까운 중국조차도. 온돌 시스템이 뭐예요? 집에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 아궁이에 불을 활활활 떼면 이 불의 증기가 어디로 가요? 내 방의 방바닥으로 모락모락 따뜻한 열기를 올려줘서 우리가 아주 안락하게 막 너무나 따뜻하게 한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난방 시스템인데 어때요? 불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비용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비교적 쉽게 뗄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열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발명품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중국의 이 더운 지대에서는 과연 창의적인 발명품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못할까요? 네, 필요 없으니까요. 더운 나라인데 온돌이 왜 필요하겠어요? 전혀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새로운 것일 수는 있지만, 그건 필요가 없으니까, 네, 개발해봤자,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는 온돌은 필요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중국도 북반구와 남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중국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더운 여름이거나 아니면 뜨거운 남쪽 지역을 예시로 들었던 것입니다. 사피하기 전에요. 여러분, 네, 사피 먼저 할게요. 네, 창의성의 사피는 뭐냐면 창의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또 사피 이론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의성의 필수 요소였어요. 용어들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필수 요소는 뭐였다? 유용함과 네, 새로움이었다. 이제 나타나게 되는 창의성의 사피 이론은 바로 이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게 발현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창의성이 발현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창의적인 사람, 두 번째는 창의적인 양산물. 이것은 영어 단어의 creature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창조물입니다. 창의적인 어떤 과정, 사고 과정, 그리고 창의적인 환경. 이렇게 네 가지의 P가 만나야만 창의성이 아름답게 발현될 수 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워터 보틀이, 죄송해요. 이 물병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써요. 그래서 별로 창의적인 게 아닌데 제가 이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라는 교과목을 처음 담당했을 때가 2015년도였어요. 2015년도에 이 보틀은 굉장히 획기적, 이노베이티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물통은 다 뭐 보온 보냉 기능 정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스퀴즈 하는 짜는 뭔가의 툴이 같이 달려있다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예전에 없었는데 새롭게 생겨났고 그리고 그 새롭게 생겨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한창 또 뭐가 이렇게 열풍이었냐? 디톡스가 열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꾸 보틀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물병이 너무나 대인기를 갖게 됐죠. 네, 바로 이 상황이 창의적인 발명품이 개발됐고 그것이 통용되는 어떤 하나의 시대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단 창의적인 사람이 있었겠죠. 이 물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물병을 개발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것이 개발이 되었을 때 이것을 인정해 줄 만한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디톡스 열풍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물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의적 양산물, 즉 결과물은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 과정을 수행한 결과 이러한 과정은 창의적 환경이나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창의적 성과는 사람, 과정, 환경의 모든 영향을 받는다까지 기억해. 네, 이번에는 창의성의 하위 요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창의성의 필수 요소. 두 번째, 사피 이론. 요 정도였어요. 이번에 세 번째, 되게 중요해요. 창의성의 요인인데 이것을 하위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되게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이 창의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은 뭐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유창성은 문제 상황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재빨리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창성은 질보다 양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창의적 사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독창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사고를 내는 데 있긴 하지만 우선은 사고 과정에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가능한 양적으로 많은 산출을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양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유창성은 창의적 사고의 비교적 초기 단계에 요구되는 쉬운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빨갛고 맛있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가 5개를 떠올린 반면 우리 혜선이는 12개를 떠올렸어요. 누가 더 창의성의 하위 요인인 유창성이 더 뛰어난 친구일까요? 네, 당연히 혜선이가 더 뛰어난 친구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융통성은요. 융통성은 바로 생각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된 사고방식이나 시각을 변화시켜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발상 자체를 전환하는 것은 정답이 있지 않은 일상생활의 복합적 문제 상황에서 특히 요구되는 것으로 융통성 있는 사고의 관건이 되겠죠. 아까 전에는 빨간 코 맛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빨갛고 맛있는 것? 고추장, 무슨 찌개, 고추장찌개, 고추장 삼겹찌개, 고추장 애호박찌개, 고추장 김치찌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찌개류만 다 생각을 해냈어요. 그런데 우리 혜선이 같은 경우에는 사과, 토마토, 고추장. 내가 지난번에 빨간색 소방차 마카롱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빨간색 소방차 마카롱?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범주가 좀 다른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더 뛰어나요? 창의성이? 당연히 혜선이가 더 창의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융통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창성으로 넘어갈게요. 독창성은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롭고 특별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보통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학생 여러분들한테 독창성과 융통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 두 가지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자, 융통성은요, 말 그대로 막 새롭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범주의 어떤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의 전환, 범주가 좀 다양화되는 거. 반면 독창성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빨갛고 맛있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어때요? 뭐 먹을 것 중에서 좀 빨간색을 띠는 것을 막 떠올렸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빨간색 코스모스 꽃이요. 제가 어릴 적에 빨간색 코스모스 꽃을 먹었는데 진짜 너무나 맛있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 시적인 막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꼭 먹는 것이 아니지만 완전히 아무도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진 않겠죠. 예.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창의성의 하위 요소 중 독창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교성이라는 것은 디테일, 세부적인 것에 또 아주 꼼꼼하게 완성도 있게 표현하는 것. 혹은 처음부터 맡은 바 수행한 업무를 끝까지 다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 네 가지 하위 요인이 하위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수준. 정교성은 아이디어나 사물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관찰해서 흥미롭고 유용한 세부 요소들을 가미함으로써 가치 있고 실용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정교성이 낮을 수 있지만 이 아이디어들보다 새롭고 구체적이며 완벽한 것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을 통해 유용한 아이디어로 발전하게 되겠죠. 따라서 정교성은 창의적 사고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창의성 요인들이 수량화를 통해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다면 정교성은 검사자의 질적 평가에 의해 점수가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이 얼어붙은 귀보다는 추운 겨울에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꽁꽁 얼어서 빨개져 버린 귀가 더 정교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론 부분을 했어요. 창의성의 필수 요소부터 안 까먹으셨는지 메모리 게임 해볼게요.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창의성의 필수 요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은 바로 두 가지였어요. 네, 유용함 혹은 유용성, 그리고 새로움. 네, 그리고 사피 이론 있었죠. 4개의 P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4개의 P.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창의성의 요인, 창의성의 하위 요인으로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온라인 학습 활동. 자, 사실 아까 전에 온라인 학습 활동 해갖고 내 자신이 창의적이었던 경험을 써보세요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뭔가 어마어마한 글쓰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정답이 약간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걱정을 하실까봐 보다 더 쉬운 걸로 제가 출제를 할까 합니다.
온라인 학습 활동상에 다음 수업까지 서술형 답안으로 제가 문항으로 등록할 거예요.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에 근거한 칭찬을 실제로 해보고 그 결과를 기술의 오기 과제를 출제할까 합니다. 과제물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 상황을 간략히 적고 칭찬하는 말하기를 직접 화법으로 제시, 상대방의 반응 적기인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택하셔서 네,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에 근거한 칭찬의 예시는 이러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유아교육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네, 무분별한 칭찬이에요. 자, 이 무분별한 칭찬의 나비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한 선생님이 굉장히 네, 평상시에 어때요? 아이들을 칭찬하는 게 되게 습관적으로 애들이 선생님 저 이거 했어요. 진짜 크게 만들었어요. 라고 했는데 잘했네. 역시 너야. 라는 거를 말버릇처럼 모든 애들한테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다 했어요. 라고 얘기했던 아이의 목소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냥 선생님한테 조용히 보여줘요. 그럼 또 이 선생님은 잘했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아이가 겪게 되는 생각 뭘까요? 아, 우리 선생님은 내가 진짜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구별이 잘 가지 않는다. 구별이 잘 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잘할 필요가 없겠구나. 즉,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어려운 과제에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창의성이 발현이 되는데 어려운 과제로의 시도 자체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도 나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요만큼만 해도 우리 선생님은 나를 칭찬해 줄 테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무분별한 칭찬, 진심이 없는 모호한 칭찬, 지양해야 하고 유아교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니네 수업 시간에 구체적 칭찬하라고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칭찬을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드릴 건데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창의성의 하위 요소에 근거해서 칭찬하는 방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어떤 교재에서도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건 못 봤어요. 다 그냥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예시만 딱 드러났죠. 구체적인 칭찬에 예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남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중간고사도 봐야 하고 창의성의 하위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요 하위 요소에 근거해서 칭찬하는 방식을 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일단 먼저 유창성. 유창성은 동일한 시간 안에 많은 결과를 양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때에 바로 이거죠. 어떤 아이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얘들아 너희들 봄에 피는 꽃 어떤 것들인지 혹시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애들은 다 한 개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어. 근데 유찬이란 애가 갑자기 7개나 생각해낸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칭찬해 줄 수가 있겠죠. 유창성이 참 높은 아이를 칭찬하는 거죠. 어머나 선생님은 봄에 피는 꽃을 5개밖에 떠올리지 못했는데 유찬이는 7개나 생각해냈구나.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이죠. 그 다음 융통성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과일이나 먹는 음식들만 표현했는데 지훈은 소방차를 떠올렸네. 진짜 멋지다.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지금 갑자기 막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려니까 잘 되진 않는데 아마 파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정교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부적인 것에 집중해서 끝까지 완수해내는 능력. 다른 친구들은 그림을 그릴 때 바퀴는 그냥 동그라미만 그렸는데 우리 땡땡이는 바퀴에 얘들아 휠 모양까지 그려 넣었어. 정말 멋지지 않니?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도 다음에는 바퀴 이거 모양 그릴래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다짐을 한 친구도 있고, 나도 그런데 여기 자세히 봐보세요. 보이지 않아요? 막 자기가 그렸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쵸? 자, 마지막으로 독창성입니다. 네, 영화 프레이즈, 영화 유행어가 딱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갈비치킨, 환상적이야. 예, 바로 이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뭔가 새로운 것을 한 친구에게 선생님은 칭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꽃잎을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그리는데, 네, 이해되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꽃하면 가장 많이 그리는 방식.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 영미는 이렇게 그렸어요. 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가정하고요. 네. 꽃잎을 이렇게 그린 친구는 선생님이 만난 친구들 중에 처음이야. 야,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자. 정말 대단해. 이 정도의 칭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온라인 학습 활동에 제가 네, 요 문제를 그대로 올려놓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칭찬을 해보세요. 저는 저희 친정 엄마한테 친정 어머니가 그 개인적으로 닭볶음탕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걸 먹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엄마, 내가 먹어본 닭볶음탕 중에 제일 맛있어. 정말 환상적이야. 네, 독창성에 근거한 칭찬과 관련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빨리 먹어라. 그냥 이러고 말하셨어요. 네, 상대방의 반응까지 꼭 적어서 네, 과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